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오랜만에 헬 선생님, 바로 헬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헬릭스님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로 또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실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니, 예전 생각이 나요. 옛날에 헬릭스님이라고 했는데 저분은 어디 스님이시죠? 이렇게 해주셨던, 진지하게 해주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한동안 또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헬릭스가 닉네임인데 거기다 제가 이제 님자를 붙이니까 헬릭스님? 그러니까 스님인 걸로 아시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헬릭스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헬릭스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이야기가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저 포함해서 7분이 계시는데 급하신 일이 있어서 한 분은 좀 먼저 가셨어요. 네. 먼저 가셨는데 그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자꾸 하신 상태이지만 생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된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돌아가신 고인의 유가족분들에게도 연락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케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허락을 다 받았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조금 더 밝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아닌 희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겁지만 네. 다소 밝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큰 타이틀은 이제 업입니다. 업. 우리 업다운 할 때 업이 아니라 내 업이다, 내 업보드 할 때 그 업. 그리고 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좀 특이해요. 손금 가문입니다. 편의상 그분을 돌비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처음 그분을 제가 뵀을 때는 이미 돌비 형님의 부모님은 다 작고하신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조카나 자식뻘 되는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고, 좀 특이했던 게 정말 무섭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예.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서장훈 키의 마동석 같은 체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가 190 정도 되셨으니까 거기다 복싱을 하셔가지고 몸이 엄청 좋으신 분인데 누가 봐도 그냥 말 걸고 싶지 않은 사람, 예. 시비 걸고 싶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주일에 항상 교회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힘든 일 있으면 다들 모여서 기도하고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목사님을 회사에 초청을 해서 기도라든지 뭐 좋은 얘기라든지 설교도 해주시고 그 정도로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도 발벗고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이면 뭐 목사님과의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술을 한잔하고 있었어요. 둘이서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주변에는 항상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니는 네 부모를 잘 아나? 라고 이제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이고 친밀한 사람은 솔직히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네. 그런데 당연히 잘 알죠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네 부모를 알 때는 네가 대가리에 피가 말라야 아는 거 아이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지를 갖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알려면 못해도 중고등학생은 돼야 되잖아요. 이미 부모가 젊었을 때 했었던 일을 자식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렇네요. 부모님이 젊었을 때 했던 일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 내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막 이러면서 내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니 한번 잘 들어봐라.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목사님도 체구가 굉장히 좋으셨고 팔도 굉장히 굵고 손바닥이 진짜 소뚜껑만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위화감 있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없으셨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평소에 보면 말도 잘 안 하고요. 과묵하신 분인데 그분이 부동산과 건설업 쪽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나 건설업은 솔직히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막 억대는 기본이고 몇십억씩 갈 수도 있는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돈이 오가는 계약 관계가 있을 때는
철두철미 읽던 사람이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돌비님한테 돈을 빌려서 한 달 뒤에 주겠다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안 준다. 그럼 말을 안 해요. 예. 말을 안 한답니다. 뭐 전화해서 달라고 독촉도 안 하고 말 안 하고 날짜가 딱 되면 바로 서류를 집어넣는답니다. 예. 그 서류가 뭐냐면 고소장을 내는 거죠. 네. 투자든 뭐 차용이든 거기에 대한 걸 받아내기 위해서 바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네. 가압류를 걸어요. 물론 이분이 뭐 어둠의 세계에 계시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건설 부동산을 하다 보면 움직이는 돈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하는 게 가압류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당사자 거, 당사자의 자식,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일가 친척 아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받아서 가압류를 집어넣어요. 가압류를 집어넣으면 법원에서는 해줍니다. 왜냐고요? 돈 빌려준 사람 또는 뭐 투자한 사람, 뭐 차용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률 용어인데 사해행위라는 게 있어요. 사해행위가 뭐냐면 채무를 져놓고 그 채무를 갚지 않을 용도로 재산을 주변 지인이나 가족분들에게 주게 되면 그걸 다시 뺄 수 있어요. 네. 그걸 가압류로 걸 수 있어요. 그 재산을 처분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가압류는 모든 은행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은행에 각각 개별적으로 서류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법률적인 과정입니다. K은행, B은행, I은행, 뭐 가은행, 나은행, 다은행, 뭐 증권사, 무슨 협동조합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독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돈을 내가 빌려줬으면 받기 위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다. 라고 합니다. 다만 서류를 법원에서 등기를 받으면은 또는 금융사에서 가압류됐다는 소식이 문자로 오거든요. 예. 아니면 전화나 우편으로 오는데 출금을 하려고 하면 돈이 나오지가 않아요. 가압류 걸리면. 그러면 당장 전화하겠죠. 그럼 이제 원고와 피고 관계가 돼서 애원하고 빌고 그러면 안 된다 막 얘기를 해도 절대 화를 안 낸답니다. 그러냐. 근데 나도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뭐 해요. 결정권자는 자기인데. 자기가 다 했으면서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신경질도 안 내고 연락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서로를 합니다. 근데 어느 한 가족이 거의 그 가족의 모든 일가 친척의 돈을 긁어 모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근데 돈 문제가 생겨서 그런 식으로 법적인 게 쭉 오니까 원고 피고 관계가 됐으니까 피고의 가족들이 다 와서 집에서 무릎 꿇고 다 울면서 빌었답니다. 제발 숨통만 트이게 해달라고. 그런데 같이 공감하고 같이 슬픈 표정 짓고 어떨 땐 눈물도 흘리면서 그러냐 근데 미안하다 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몇십만 원 꺼내서 주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도 할 말이 없어요.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고 거기다가 당사자가 웃으면서 공감도 하고 이해하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현찰 다발 꺼내서 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피고의 어머니 늙으신 노모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무릎 꿇고 빌었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줘라. 좀 상황 좀 봐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또 정중히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매정하다라기보다는 아드님께서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제 잘못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렇다. 내 탓 하시는 건 좀 그렇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정중히 돌려보냈답니다. 다만 손을 계속 잡고 계셔서 난감해서 손을 이렇게 뺐는데 목사님도 체고가 있다 보니까 체급 차이 때문에 손을 빼면서 그 노모분이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확 빼거나 폭력적인 건 단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완전 뒤로 넘어진 거죠. 엉덩방을 찍은 게 아니라 뒤로 넘어져서 머리에 충격을 가지셨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또 자기가 병원비 결제 다 하고 다 해줬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치료받고 나왔는데 그거가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자식의 앞날이 걱정이 돼서 그러시니 모르겠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또 장례식장 가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시켜서 화환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잘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분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그냥 했던 거예요. 당사자는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겠지만 그분은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다 했대요.
그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송이 보통 짧게는 뭐 3, 4개월, 뭐 길면은 몇 년까지도 가잖아요. 그래도 받아낼 거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산을 계속 불려왔던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없었답니다. 전혀 못 느꼈대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자다가 꿈을 하나 꿨다고 하시는데 그 돌아가신 노모가 하얀색 한복을 입고 나와서 또 울면서 무릎 꿇고 빌더랍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니까 우리 아들 제발 좀 잘 좀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대요. 근데 그분은 늘 그래왔듯이 똑같은 행동을 했답니다. 아이고 그러셨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나도 오너의 입장이고 나도 사업하다 보니 주변에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해주고 싶은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 웃으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러더니 엉엉엉 우는 노모의 웃음소리가 그치지는 않았는데 그 무릎 꿇고 빌고 손을 잡고 있는 노모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눈이 얼굴에 반이었대요. 그게 눈동자가 반이 아니라 눈이 우리 하회탈처럼 반달눈으로 웃고 있더래요. 그리고 입은 조커마냥 입꼬리 끝이 광대에 걸려 있었답니다. 우리가 불편한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 안 같은 느낌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도 아니고 눈이 얼굴에 반만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니 그럴 줄 알았다. 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 노모가 손을 갑자기 확 빼더래요. 자기가. 그러더니 손이 따끔하더래요. 그분이. 그래갖고 악 하고 이렇게 주먹을 딱 줬는데 손바닥 아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답니다. 그럴 때 뭐야 이거 당황하고 있는데 그 노모가 네 손금은 내가 가갈 기다. 네 내 죽이고 내 아들도 죽이면 네 손금 가져갈 기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꿈에서 깼대요. 근데 그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냥 일상이었던 분이에요. 사람의 협박, 저주, 폭언 항상 듣고 사시던 분이기 때문에 큰 감흥이나 메리트가 없었답니다. 하나의 해프닝을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1년이 조금 못된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은 고소당한 피고분의 모든 재산과 배우자분의 재산 주변에 있는 엮을 수 있는 건 다 엮어갖고 원래 오고 갔던 돈의 한 1.5배, 2배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은 없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해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돈이 묶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일상생활 자체도 안 되고 생활고는 극심해지지. 거기에다가 집도 막 경매 넘어가고 이러니까 거주지 불명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못 받은 거예요. 언제 어느 법원으로 공판장으로 와라 막 이런 거를 우편으로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핸드폰도 끊기고 막 이러니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원고 승소 판결로 이미 집행이 끝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돈이 딱 꽂히니까 그래 됐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지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노모가 꿈에 나왔대요. 그러더니 이번엔 뭐 울고불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매정하게 서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를 하고 사라지더래요.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내 원방 말거라 하고 뒤돌아서 사라졌대요. 그때 꿈에 깼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자기가 한 말이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고 측 가족이 와서 무릎 꿇고 빌 때 이거는 제가 매정한 게 아니라 아드님께서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 내 탓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했던 그 멘트를 주어 목적어만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찝찝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는 아무 이유 없이 교통사고 나고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머리가 다치고 하는 사업마다 족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건설업 했다고 했으니까 뭐 했는데 갑자기 완공 다 되고 입주민을 받았는데 하자가 생기고 곰팡이 쓸고 막 배수관이 터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자꾸 돈이 새더래요. 그리고 그동안 그분이 해왔던 법률적인 공방 대부분이 다 돈에 문제가 있는 거에 그런 거는 서류가 증빙이 안 되잖아요. 돈 안 준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네. 거의 원고 승소거든요. 거의 다가 원고 승소인데 계속 패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이 꼬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법적 분쟁은 아무리 짧아도 1년이기 때문에 터지는 게 계속 연달아서 터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배우자분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힘들다니까 그러면 당신 무당이나 한번 찾아가서 점이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서 무속인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무속인이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 니 왜 손이 없노? 이러더래요. 야, 니 왜 손이 없노? 그런 거예요. 뭐야 하고 또 손 보니까 손 아무것도 없는데 무당이 갑자기 눈을 비비더니 야, 니 왼손은 없고 오른손은 희미하노?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당의 말로는 그라데이션처럼 손이 사라지더니 아예 뚝 잘려있는 게 아니라 팔꿈치서부터 팔뚝 내려와서 손목에 손 넘어가는 그 라인 자체가 왼손은 그라데이션으로 아예 손 자체가 안 보이고 오른손은 손바닥이 겨우 보이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혹시 내가 다쳐서 뭐 손을 절단을 하는 사고가 생길라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아닌데 니는 크게 다칠 일이 없는데 니 뭐하는 놈이고 하고 딱 물어보니까 제가 뭐 건설을 하고 부동산을 좀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 혹시 주변에 원한 살 일이 많나? 여태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거를 개의치 않아 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등에 식은땀이 조금씩 나더랍니다. 제가 뭐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막 방울을 흔들고 막 쌀을 뿌리고 뭐 막 뭘 하더니 야, 이거는 만신이 아니라 100억 신이 와도 안 될 것 같은데 야, 끝났다. 니는 끝났다. 안 된다. 니 그냥 조용히 살든가 아니면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안 된다. 이거는 100억 신이 와도 안 돼. 와 그리 사노. 있잖아요. 그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의 한심한 행동을 보고 하는 그 한탄의 한숨이 팍 나오더니 아이고 마누라는 자석 있나? 그러니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막 부채랑 막 이런 거 들고 막 하시더니 야, 니는 안 되니까 니 자석한테는 안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자. 그냥 적당하게 벌고 그냥 먹고 사는 것까지만 하자. 원한 사지 말고 이런 마음이 좀 들었대요. 안 된다고 하니까 기세가 조금 꺾였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고 내 자식들은 피해 안 보려면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딱 물어보니까 연을 끊어라. 완전히 다 끊어보라. 싹 다 끊어라. 니랑 연관되어 있는 그 어떠한 핏줄도 남기지 마라. 다 끊어라. 아들내미 이름도 바꿔보고 호족도 다 파뿌라. 아예 그냥 새로운 본적을 하나 만들어라. 완전히 너랑은 같은 공기도 마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다 그냥 인연을 끊어뿌라. 이런 거예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뭐 구슬하고 뭐 지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자기가. 네. 근데 이거는 현실 세계잖아요. 인연을 끊는다는 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식이 좀 어렸대요. 듣기로는 뭐 30대 이후에 결혼을 하셨고 그때도 아이가 안 생겨서 좀 많이 고생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아이가 아직 그때 당시 이름으로 국민학교도 가기 전이었대요. 완전히 어린애들. 그러니까 5살, 6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하고 인연을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자기도 이제 막 가슴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 이렇게라도 해서 만약에 내 불행이 나한테서 끝난다면 그렇게 하자. 네. 어차피 자식은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성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개명도 시키고 그때 당시에는 호주제가 있었을 때였는데 그것도 완전히 다 끊어버린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그냥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다른 뭐 기초 증명서명이 끊으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사도 가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제는 본인의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도 털어서 굿도 하고 칠성도 들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가진 거의 대다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건설업이나 이런 것도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다 터지거든요. 무너지기. 네. 뭐 자기가 통장에 한 1조 정도 쌓지 않는 이상은 뭐 아파트 하나 지는데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쓰러지는 거는 그 세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이 계속 물려서 결국은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어디 가서 비싼 외제차 차거나 그게 이제 옛날과 같은 생활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애들 엄마가 있는데 애들 엄마하고 나하고 또 엮여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서류상으로 또 이혼도 해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생활을 한 거예요. 돈에 대한 문제가 또 역으로 자기한테 또 오니까 자기가 또 이제 채무자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 서류상으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이혼까지도 해버렸답니다. 와, 예. 그래 결국은 가진 거 거의 없이 그냥 살다가 사업하면서 알게 된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네. 그 목사님의 후원으로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목사가 돼요. 근데 그분은 일반적인 목회 활동을 하는 것보다 개척교회 가서 힘드신 분,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고아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봉사로 자기 업을 씻겠다라는 일념 하나에 그렇게 목자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까지 딱 듣고 나서 돌병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내는 이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그분의 표현을 할망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 할매가 목사님한테 기회를 한번 줬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다 풍박상 나고 인생의 큰 길이 바뀌었는데 생각해봐라. 네 그 할매가 했던 얘기랑 목사님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말 안 하더나. 사람도 살려주면 안 되는데 네 손금 가져간다 얘기 안 하더나. 야, 그 행동 자체가 목사님 했던 방법하고 다 똑같아.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손금은 보통 왜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인생 생명선 무슨 뭐 결혼선 재물선 있죠.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아니 손금을 가압류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나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 처음 듣는다. 보면 이미 그 할매는 목사님 인생은 이미 다 끝났고 자식들 것도 가갈라다가 그렇게 비방 아닌 비방을 하다 보니까 안 된 거 알겠나? 손금을 가압류한다는 말은 내 생전 처음 듣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형님 저도 처음 듣습니다. 손금이 이제 사람의 인생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기준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알겠나? 참 형님 참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술자리를 계속 이어졌는데 네. 문제는 제가 이제 의무쯤이 드는 겁니다. 형님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목사님하고 형님하고 인연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를 의아합니까? 아무리 집안일 도와주고 뭐 다 한다 해도 막년의 이야기를 듣기 쉽지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기 뭐 글라스 하나 주이소 그러더니 맥주잔을 딱 2개를 넣더니 소주도 3병 주이소 타타타 하더니 술을 쫙 말더니 저랑 같이 연거푸 그걸 다 마셨어요. 아, 이 사람이 뭔가 할 말이 있구나. 그래서 딱 마지막 글라스를 딱 내려놓는 순간 저한테 사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와. 아니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형님 지어내지 마이소. 뭘? 아이고 말을 지어내도 아니 그거는 그렇고 아버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해가 안 되네. 분명히 형님이 후배가 아니요. 막 제가 이렇게 따졌는데 사실은 그 사실을 안 것도 내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내도 몰랐어. 예. 그리고 어머니도 목사님 만나기 전에 돌아가셔갖고 몰랐다. 그럼 목사님도 오죽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알 것 같아. 근데 웃기지 않나? 어머니도 똑같아.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집구석에 그 흔한 사진도 한 장을 썼다. 돌아가실 때도 아무 말도 없었어. 나는 어렸을 때 목사님 우리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다니까.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기장하고 유서에 그 내용이 적혀 있었대. 그거를 목사님 관리하시는 더 큰 목사님, 그 큰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와고 내가 그걸 읽었다. 그리고 연거푸 계속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참. 집구석에 뭐 숭 없는 집 없다 카던데 아이고 형님도 그렇고 내도 그렇고 뭐 다 집안에 다 일이 있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주고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음 시참 때 아들 돌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그러니까 별개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어지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는 그 아드님의 이야기네요. 네네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본인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비형의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장난이 아니에요. 키 크고 몸은 마동석에 팔뚝은 앵간한 여자 허리만 할 정도의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 스포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왼손잡이세요. 아, 왼손잡인데 왼손을 못 썼어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예.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 때 해드릴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끊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끊는 게 아니라 사실 아버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드님의 이야기가 별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이 그분이 학창시절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를 그렇게 알고 쭉 커왔는데 그럼 그러니까 서로 접점이 없어요. 그러네요. 이야기에 예. 접점이 없는데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 때 그 일이 터졌고 완전히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독립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중간에 한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지만 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나처럼은 하지 마. 그리고 네가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는 꼭 한마디를 해줘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게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 근데 정답은 아니야.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살아생전. 정답이 아니라고. 틀린 건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헬릭스님은 다 생각이 있어요. 헬릭스님은 다 생각이 있는 분입니다. 네, 일부러 이 편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다음에 시참 스케줄 잡히고 준비할 때 여태까지는 제가 많이 필터링을 했잖아요. 뭐 표현도 네. 그렇고 네. 내용도 많이 좀 쳤는데 여기서는 욕이라든지 아니면 다소 표현이 과한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거는 사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욕하세요. 편하게 하시면 저희가 어차피 뭐 삐처리나 뭐 묵음 처리는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처음 시참했을 때의 그때 그 느낌, 그 산속에 그 사무실이 있었을 때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맞아요. 60만이 넘으셨던 걸 저는 보면 그 고무다라이랑 은가락지 이야기가 엊그제 같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너무. 60만이 넘으셨던 거 보니까 앞으로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헬렉스님께 너무 또 감사드리는 점은요. 제 채널을 믿어주시고 제 채널을 계속 참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네. 또 시간이 어쩌다 보니 또 그렇게 됐네요. 또. 그러게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도 헬릭스님의 이야기를 정말 재미나게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헬릭스님도 정말 제 방송 많이 오래 봐주셨고, 그리고 오래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아이고, 또 저희 채널이 뭐라고 이렇게 또 믿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야기도 역시나 헬릭스님의 스타일은, 야, 이분은 역시 이 스타일이다. 역시 헬릭스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였고, 손금을 가져가 버린다. 이런 경우를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 이야기를 또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별개의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